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진행할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 박하나 팀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15번째 강의로 한국의 농식품 소매 유통 경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도매 유통 경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소매 유통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매 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국의 농산물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다음에 한국 농산물 소매 유통 환경의 특징에 대해서 주요 유통 채널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소매 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매에 대한 정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소매업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매업이란 구매한 상품의 변형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도소매를 규정짓는 것은 판매처 성격에 따릅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소매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 도매시장이나 식자재 업체가 판매하는 활동은 도매라고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매점, 대형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소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상은 무엇이냐? 소매상은 주로 영리적, 비영리적 목적을 막론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은 한국 법의 규정에 따라 종류와 유형이 결정됩니다. 일반 소매업, 종합 소매업, 특수 소매업 등으로 나눠지며 사업의 범위에 따라, 취급 상품의 범위에 따라 식품을 한 가지만 취급하느냐, 종합적으로 취급하느냐,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특수 소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소매업, 종합 소매업에 모두 포함됩니다. 유형은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점포를 갖고 판매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었고 업체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무점포 소매상이라는 것은 트럭이나 이동식 판매대, 리어카 등 점포 없이 판매하는 것을 무점포 소매상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무점포 소매상이 온라인 판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소매상의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상품의 구색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살 때 그 원하는 상품을 파는 상점을 모두 찾아가서 사지 않습니다. 특히 생필품, 농산물의 경우에는 한데 모아놓은 상점에 가서 양파도 사고, 쌀도 사고, 물도 사고, 과일도 사고, 우유도 삽니다.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제품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절감해주는 역할입니다. 둘째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고객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할 때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상품, 유사한 상품별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품질, 브랜드, 중량, 원산지 등 상품 특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가 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소매상은 자체 신용 정책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금융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매상에서 구매한 가격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 또는 소비자의 상황, 소비자의 신뢰도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금융 부담을 소매상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쿠폰,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구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소비 촉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 소매상이 리스크를 지는 형태로 금융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넷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매상은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 상품에 대한 반응이 어떻고 이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 또는 싫어하는 이유,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구매 행태 등을 소비자로부터 획득하고 도매상과 제조업체, 농산물 생산자에게 제공해서 상품의 품질, 유통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도매 유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이 왜 높아졌는지, 이 농산물은 어떻게 할인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매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변천하였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소비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GDP는 매우 낮고 모든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있어서 아주 초기적인 발전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 전쟁 전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등 근대적인 유통 개념이 도입되었었지만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으로 모든 기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통의 태동기를 맞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는 슈퍼마켓이 개점되면서 동네 슈퍼들이 전국에 설치가 됩니다. 신세계나 미도파, 롯데 등 대기업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백화점이 늘어나고 다양한 양판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통시장이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이마트 1호점이 개점됩니다. 그리하여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이 유통의 주류를 이루면서 국내 유통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온라인 시장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융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서 주류로 올라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오프라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로 한국 소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산물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도 경제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농산물 유통 환경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밟았던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주요한 변화 단계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현재 정점에 도달한 수준입니다. 2018년에 5,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이 넘어가면서 인구 정점에 도달해서 2030년에 최대가 되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약 4천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 정년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1명이 되지 못해 자연 감소되는 수준으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14.3%입니다.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수준이고요. 일본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 고령화 사회가 그 비율이 14%인데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인데 현재 머지않아 20%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업도시들, 농산물을 주요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65세 인구가 이미 20%를 훨씬 넘어서 초고령 사회 이상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 산지 중심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화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농부 자체가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인력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의 농산물 생산 구조 자체가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
또는 1인, 2인 이내의 소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967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약 29%, 561만 가구입니다. 2035년이 되면 약 800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추정됩니다. 평균 가구 원수가 1975년에 5명이던 것이 한 가구당 2017년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꽤 크게 감소했죠.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량 포장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게 되고 소량 소비하게 됩니다. 고령화와 맞물려서 1인당 식품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식품에 대한 구매 요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사 먹을 것을 좋은 걸 사게 되고 비싼 걸 사게 되는 방향으로 고품질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6년 IMF 사태, 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최근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인구수, 가구수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으로 식품 등 일반적인 소비 활동에 사용돼야 될 돈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은 쌀, 즉 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 쌀의 주식 개념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연간 쌀 소비량이 연 60kg 정도로 1973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쌀의 소비는 줄고 있지만 과일이나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먹는 금액으로 따지면 고기가 쌀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고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소비량으로만 보면 육류가 한국의 주식으로 볼 정도 수준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이나 간편식 등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밖에서 먹고 간단하게 사 먹는 이런 시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고 집콕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준비하는 등 소비가 양극화되고 동네 상권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그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하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매 농산물 유통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구조의 단계가 많습니다.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유통되며 오프라인 중심이어서 입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자본이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입지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상품의 소식이나 마케팅, 그리고 클릭수, 조회수, 노출 이런 것들이 입지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소매업은 판매 리스크를 소매상들이 부담합니다. 소매상은 수익성도 높지만 클레임이나 소비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벌크 단위로 구매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소분 소량 판매했던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도 고령화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소분 작업을 하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산지에서 소분 포장한 상태로 구매해서 작업 없이 바로 판매하는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은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으나 최근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대형마트도 창고형 매장, SSM 등으로 분화되었고 생협이나 친환경 전문점, 온라인 판매, 직거래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소비가 다원화되고 소매 구조가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던 자료인데 소비 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는 한국의 친선 첨가물의 유통 구조는 약 1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형 유통업체가 제일 크고 농협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형태가 보이는 바대로 가장 핵심 소매 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쪽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 경로별로 소매 유통의 특징과 사업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를 말하고 식품, 가전,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소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1995년에 이마트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유통시장을 주도했고 변화를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그 전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소비하던 형태에서 카트를 끌고 소비하는 형태로 생활 문화를 바꿀 정도로 한국 유통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대량 구매해서 대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매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소상공인들이 영업 수익이 줄어들고 소득이 약화되면서 정부 규제가 추진되었습니다. 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일을 규제하게 되고 점포의 수가 포화되고 소비가 침체되면서 현재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온라인하고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온라인 진출을 위한 혁신 전략들이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금액 자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채널 자체가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엠블럼들은 한국의 대형마트 대표 회사들입니다. 점포들의 일반적인 외형들과 내부적인 모습들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M은 준대규모 점포로 슈퍼마켓 중에 좀 더 큰 하이퍼마켓을 의미합니다.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약간 작지만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큰 중간 형태의 종합 소매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매장 사이즈는 1500에서 2500 평방미터 정도이며 대형마트가 자리 잡은 상권 사이사이에 출점하여 대형마트와 SSM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강력한 프랜차이즈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업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대형마트보다 구색은 적지만 판매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어 과일, 채소,
그리고 식품류의 비중이 대형마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 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SSM들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슈퍼마켓들이 규모를 키워가면서 경쟁력을 가진 SSM 규모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SSM 사업 실적은 2018년을 기준으로 5조 8천억이며 최근 9년 동안 16% 성장하였습니다. SSM의 실제 매장 사진입니다. 백화점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종합소매점의 형태입니다. 비식품을 위주로 상당히 많은 상품을 취급합니다. 과거 대형마트가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할 때 대형마트에게 소비자를 많이 뺏겼으나 최근 잡화나 의류, 명품 카테고리를 전문화하고 강화하면서 시장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식품 비중이 낮고 의류와 패션 의류, 잡화, 명품 비중이 높습니다. 농산물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 농산물, 친환경, 수제, 명품, 소량 선물용이 주로 취급됩니다. 2018년 백화점 실적은 약 30조 원 수준이고 9년 동안 23%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신성 첨가물은 고가 전략을 통해서 같은 기간 63% 증가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려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한국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입니다. 다음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30에서 100평방미터 내외의 작은 점포에서 주로 운영됩니다. 1980년대 동네 슈퍼로 불리던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 종합 소매점이 현재 편의점으로 전부 대체되었습니다. 편의점의 강점은 심야 영업, 집에서 필요한 다양한 구색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많이 팔리고 많이 필요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최근에 금융 서비스,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소비자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매장에 비해서 총 취급 상품 수가 3,500개 이상으로 많고 식품의 매출 구성비가 50% 이상으로 높아서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유통 환경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4조에 이르며 최근 9년간 무려 230%나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의 편의점 점포 수는 4만 2천 개를 돌파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탑 등이며 모든 브랜드의 점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최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거리나 매장 등을 정비해서 보다 소비자에게 많은 서비스와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50여 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광장시장이나 청량리 시장처럼 상설로 항상 운영되는 대형 시장부터 5일마다 한 번씩 운영되는 비상설 시장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농산물부터 식품, 잡화, 의류,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큰 점포에 입주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골목 상권에 상인들이 모여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며 편의성이 낮아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이 갖는 그 특유의 분위기,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시설 현대화, 편의성 강화, 택배 제공, 주차시설 확대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준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22조 6천억 원 정도이며 최근 9년간 시장 규모가 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사진은 전통시장 내부입니다. 보이는 점포 다 개별 점포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지요. 여기 위에가 지금 현재 골목길인데 비를 맞지 않도록 천정을 씌우고 간판을 통일하는 등 현대화한 시장입니다. 우측 시장도 다 개별 점포들이며 골목 형태로 모여서 시장을 이루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 슈퍼마켓입니다. 일반 슈퍼마켓으로도 불립니다. 1980년대 한국의 유통시장을 주도해서 식품, 농산물, 잡화, 생필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형태인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대형마트와 SSM, 편의점의 시장을 뺏기면서 거의 사라질 뻔한 채널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연합하여 공동 소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최근 SSM 편의점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사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고 농산물, 식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배달이나 저가 행사 등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고 지역 밀착형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이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업 규모가 SSM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네 슈퍼, 작은 업체들이 흡수되고 없어지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살아남은 슈퍼마켓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매우 큽니다. 40조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최근 9년간 약 70% 정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일반적인 슈퍼마켓의 모습입니다. 좌측 상단은 과거 8, 90년대 동네 슈퍼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사진들은 최근에 바뀐 형태입니다. 슈퍼마켓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코사마트, 나들가게처럼 서로 협동해서 물건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형태로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채널입니다. 2010년대에 이미 일반 제품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시장을 뛰어넘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농산물은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깨고 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쇼핑은 과거 대형마트 중심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에 한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켓컬리나 헬로네이처, 쿠팡 등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온라인 전문 업체가 등장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사업 규모는 무려 113조 7천억 원으로 과거 9년 동안 350%나 증가하였고 신선 첨가물은 2018년에 9천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에 412%나 증가하는 등 최근에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코로나 이후의 성장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근 통계가 발간된다면 실적이 더욱 크게 향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진은 온라인 전문 업체인 마켓컬리 쿠팡의 농산물 판매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직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내에는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협 또는 지자체가 매장을 마련해주고 생산자가 직접 그 매장에 참여하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포장하고 판매합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에서 하던 업무를 농협이나 지자체가 하지 않고 매장만 관리합니다. 판매에 관련된 가격 결정이나 판매, 진열, 회수 등 모든 것은 생산자가 담당합니다. 소비자 반응이 좋아 최근에 약 500여 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터입니다. 항상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내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업자 없이 일정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지자체가 그 공간과 판촉 활동, 홍보 활동 등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소비자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등이 없고 유통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최초 사회적 농업으로 추진돼서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내 소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삶의 즐거움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소비량이 떨어져서 꾸러미로 받은 농산물을 제때 소비하지 못한다는 점 등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부분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지 직거래 유형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6천억 원, 직거래 장터가 2천억 원,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200억 원 정도, 총 8,400억 원 정도 실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현황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과 외형은 비슷합니다. 다음은 직거래 장터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관광지이지만 장터가 개설될 때는 이런 간이 시설들을 갖다 놓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상자, 택배 상자에 생산자가 생산물을 담아서 보내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소매유통, 농산물 소매유통의 특징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